오늘은 83페이지네요. 천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아직까지 부처님의 교단은 지극히 초기이죠. 그 전도 선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이제 마을에 와서 우루벨라라고 하는 마을에서 이제 그 야유회를 왔던 젊은 청년들을 모아놓고 그 청년들에게 정말 역사적 의미가 있는 잃어버린 너희들의 자신을 찾아라 하는 그런 선언의 설법을 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30여 명의 청년들이 일시에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자 이제 그 지역 사회에서 하나의 그 어떤 선풍적인 바람이 불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자 이제 새로운 사상, 새로운 선각자, 각자가 한 분 나타나서 그 사회에 이제 새로운 유행,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게 되자 한편에서는 기존하는 질서를 유지하고 싶고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은 바라문 사회에서는 서서히 부처님에 대한 비토의 바람도 일어났다고 봐야 되겠어요. 그럴 때에 이제 부처님이 거리에 나갔을 때 바라문이 이제 한 불을 섬기는 바라문인데, 이 바라문이 지나가는 부처님을 향해서 이 비릉뱅이야. 왜 비릉뱅이냐면 탁발을 해서 밥을 빌어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박한 비릉뱅이야 하고 막 욕설을 퍼붓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대목에 대해서 시를 한번 읽기 전에 먼저 이제 간단하게 하나 사전 거석을 좀 하나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이제 그 항상 명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철학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만이 반드시 철학적 사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글자 하나도 모르고 철학이 뭔지, 철학의 철자도 배운 바가 없는 사람도 분명한 자기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 철학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건가? 내가 누차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철학은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어렵게 생각할 게 없고, 뭐 거창하게 해가면 세계관을 가르쳐 준다, 또는 뭐 인생관을 가르쳐 준다, 뭐 이래. 또 더 고상한 말로 하면 그 철학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요, 전혀 글자도 모르고 가치관, 세계관, 뭐 인생관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받은 바가 전혀 없는 사람들도 오히려 배운 사람보다 더 명확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자기 인생관을 가지고 있고, 자기 가치관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예요. 이제 이래 옛날 시골 할머니들이라든가 또는 할아버지들한테 하는 얘기를 귀를 기울여 들어보면 그런 할머니들이 그런다고요. 사람이 사람들하고 이제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지, 뭐 또는 뭐 그런 말을 한다든지. 내가 우리 옛날 어릴 때 보면은 우리 시골에 우리 고향, 지금 현재 우리 고향 친구 지금 그 속에 있어요. 그 친구는 엄마가 둘이야.
그 엄마 둘이 한 집에 같이 살아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하나인데 아버지가 처음 장가를 가서 첫 부인한테 아기를 못 놓으니까 그 어머니가 이제 큰어머니죠. 그 우리 친구한테는 그리고 우리 같은 집안에서 이제 같은 우리는 집성촌이니까 그 나한테 할아버지 뻘을 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어쩌는 게는 그 할머니가 당신이 아기를 못 놓으니까 아이고 내가 이 집에 시집 와서 이 집에 대를 끊으면 되겠나. 그러니까 당신이 어디 가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어떤 여자 한 분을 데려왔어. 그러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분이 그래 이제 한 남자하고 같이 두 여자가 한 남자하고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 거기서 남 아들이 우리 친구예요. 학렬로 따지면 나보다 아저씨 뻘인데 나이가 이제 같아가지고 뭐 지금도 친구를 너나 하고 친구를 지내고 그러는 사이인데 근데 그러면 두 분이 금술이 그렇게 좋아. 금술이 그렇게 좋고 자기가 놓은 아들이 아닌데 자기를 진짜 놓은 어머니보다 그 큰어머니가 자기를 더 거세게 그 작은 그게 이제 자기를 진짜 놓은 생모는 일찍 돌아가시고 큰어머니가 더 오래 사셨어. 한 90 거의 100살 가까이 사셨는데 그 노인네가 뭐 얼마나 그 아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한지. 근데 내가 이제 출가해가지고 스님이 되어가고 있으면서 그 친구하고 편지를 이렇게 주고받잖아요. 그 어떻게 편지를 받단 말이야. 그 뒤부터는 나만 가면 경계를 해요. 그 그렇게 해서 놓은 귀한 아들을 어떻게 보내가지고 스님한테가 싶어가지고 아주 경계를 많이 하고. 아니 그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편지를 해서 스님 하는 게 어떠냐 뭐 이래서 하고 그 관심을 보였었다고요. 젊은 시절에. 그래서 내가 스님은 나는 그래 이런 목적으로 스님을 한다 뭐 이런 걸 써서 하고 이사니까 호기심을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보다 그러면 그 할머니가 어찌하여 아기를 못 낳는데도 못 낳은 것 때문에 그 새로 여자를 하나 얻다가 신랑한테 붙여줘서 거기서 아기를 하나 놓게 하느냐. 그분은 쉽게 말하면 가치관, 세계관에는 내가 이 집에 와서 내가 아기를 못 놓더라도 이 대화를 끊으면 안 된다 이런 세계관이 있는 겁니다. 세계관이.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요즘 사람들이 가치관으로 생각하면 그거 대를 못 이었지. 굳이 그렇게까지 할 게 있나? 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갑자기 이런 걸 꺼내느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50년대, 60년대 이런 거쳐서 온 우리들인데 우리 민족의 역사를 더불어 살펴볼 때 50년대가 우리 민족 5000년 살아가면 우리 세대들의 50년대 그때가 우리 민족이 제일 가난하고 못 살 때입니다. 왜냐 6.25라는 전쟁을 겪고 우리 사회가 피폐해진 그런 시대인데 그때도 어머니들이 7남매, 8남매서 애기들 놓고 키웠다. 그거요. 근데 요즘은 먹고 살만 하고 좋은 환경이 됐단 말이에요. 교육 같은 거 이런 것도 옛날에 비하면 교육시키기도 언체 좋아지고 나름대로 다 어려움이 있죠. 애기 하나를 키우는데 부모가 애기를 키우는데 어려운 점이 없는 시대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시대를 만나서 좋게 키우려고 해도 애기 하나 키우는데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힘드는 것 때문에 안 한다는 거야. 그리고 정부가
어마무시한 돈을 투자했는데 지난 뭐 얼마 몇 년 동안에 정부가 100조 원 이상의 돈을 출산 장려하는 정책으로 돈을 썼다 그래요. 그 어디 내가 나온 걸 봤어. 근데 전혀 효과가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금년 뭐 내후년부터인가 뭐 이제부터는 출산 0점 뭐 금년이 벌써 그렇게 됐다는 얘기도 있고 뭐 0시대 그러면 아무도 출산을 안 하느냐 그런 게 아니고요. 출산율 0점이라 하는 거는 뭐냐 하면 태어나는 사람과 죽는 사람의 비율이 똑같아지면 0입니다. 근데 이제 태어나는 사람이 적고 그렇게 죽는 사람에 비해서 사람은 적게 죽고 태어나는 사람은 더 적게 태어나고 그러면 마이너스로 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급격한 그 속으로 그 인구가 줄어들 거다 뭐 이래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정부가 내놓는 정책이라는 것이 어떻게든지 뭐 아니 내가 저 친하게 지내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 내가 되게 몹시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지금 경기도지사 하는 사람이 친하게 지내요. 근데 그 20대 그 사람이 20대 나이 때부터 이제 저는 알아가지고 친하게 지내는데 근데 한번 뭐 이래 앉아서 식사를 하면 자리에서 내가 출산 그게 뭐 그 사람이 쓰는 출산 거석이 성남시장을 하면서 하는 게 뭡니까? 산후조리원을 무상으로 해준다. 애기들 뭐 근데 치과병원 가는 거 이런 걸 뭐 이렇게 치아 관리하는 걸 공짜로 뭐 무료로 하게 해준다. 뭐 정책을 많이 내놨어. 그래서 내가 그 효과가 얼마나 있냐? 좋아하게 다 좋아하죠. 그렇지만 그런 걸로 가지고 출산율이 높아진다? 절대 안 높아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이 내가 이 세상에 와서 결혼을 하고 한 남자와 결혼을 하고 한 여자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러면서 아기를 낳아서 기르고 이런 것이 무엇보다 귀중하고 소중한 거라고 하는 가치관, 세계관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게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뭐 이렇게 결혼했다가 뭐 조금은 마음에 안 들고 수틀리면 이혼하고 뭐 때리쳐버려야 되겠다 뭐 언제든지 그렇게 할 준비가 돼 있거든. 준비가 그렇게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는 사람 가운데 하나도 뭐 저 동남아로 뭐 어디로 가더라 뭐 어디로 뭐 신혼여행 간다고 뭐 가는데 돌아올 땐 비행기를 따로 타고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신혼집이라고 했는데 그 뭐 전자제품 같은 거 이렇게 다 해놨는데 비닐도 다 싸놓고 이제 와가지고 그런 거 비닐 벗기고 이제 그걸 뭐 전기밥통 비닐 벗기고 그것도 이제 밥도 한번 해먹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테레비 그 비닐 싸놓은 거 벗겨가지고 그것도 한번 털어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 아파트 장만해놓은 그 키 한번 열어보지도 않고 헤어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누가 그걸 땡 잡았느냐? 중고품 가게 하는 사람. 몽땅 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출산율이 높아질 확률이 전혀 없다. 옛날에는 결혼을 안 하면 큰일 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의무적으로 다 결혼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들한테 결혼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은 어렵다고 봐요. 그렇지만 결혼을 하면 아기를 낳고 기르는데 보람을 느끼고 그것이 인생의 삶의 어떤 의미라 거기에서 의미를 찾아야 된다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그런 가치관을 정립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그 옛날 사람들은 그
학교 교육 전혀 안 받아도 그런 정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냐, 가장 이 시에 지금 읽으면 다 나옵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내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사람이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것도 이것이 그 사람의 품위를 고귀하게 만들고 그 고상하게 만드는 것으로 일조를 하죠. 그리고 뭐입니까? 예절이 바르고 그 에티켓이 있는 사람, 그 공자 같은 사람이 그 가장 중요한 게 예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누가 공자한테 물었어요. 선생님, 그 제자가 물었어요. 예가 무엇입니까? 겸 이랬습니다. 겸. 그 겸이 뭐냐? 겸손할 겸자입니다. 겸손한 것이 예다. 그러니까 누구 만나서 악수 많이 하고 싱글싱글 웃고 그런다고 해서 그게 예를 다 갖추는 게 아니에요. 아주 겸손한 거. 불교로 말하면 하심 잘하고, 상낼 줄 모르는 사람. 이게 이제 예인데, 예락하는 게 그래서 그런 심오한 철학이 들어있어요. 예락하는 게 남이 오면 절을 하고 그런 이 정도가 예가 아니고. 아니, 부모를 만나서 어릴 때부터 부모한테 이렇게 갖추는 예를 할 줄 안단 말이에요. 우리 시골에 이제 우리 아버지들이라든지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큰아버지나 이런 어른들은 보면은 우리 장아버지가 이래 또 한번 지나가시는데 내가 어째 하다가 보니까 큰아버지하고 같이 어릴 때예요. 아주 어릴 때인데 한 초등학교 한 2학년이나 3학년쯤 됐을 때인데 큰아버지하고 손을 잡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배를 또 따라가는데 저쪽에 장아버지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5, 600만 대 밖에서부터 아주 이렇게 무릎을 반쯤 꿇은 상태로 이래가지고 싹 가지고 가고, 아이고, 자, 어디 가시냐고, 석부님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하는데, 내가 옆에 어린 나이에 보기에도, 아이고, 저렇게까지 이렇게 겸손하게, 당신, 그 숙부, 장아버지한테 저렇게까지, 하나, 그렇게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자기 부모한테 쌍말을 할 수 있겠어요? 막가는 말을 하겠어요, 그걸? 못하죠. 그걸 어릴 때부터 그렇게 습관을 들여온 사람이에요. 자기 숙부한테 그래 할 때는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한테는 얼마나 거석하게 하겠어요. 그게 예입니다. 예라는 것이. 그런 건데, 그래, 그런 걸 배우지 않아도 구체적으로 예절이 무엇이다. 또는, 무슨, 그 가치관이 뭐다. 이런 것을 배우지 않아도 옛날 사람들은 하는데, 그것이 없는 사람이 가장 천한 사람이에요. 자기 가치관을 가지지 못한 사람. 아니, 유명대학 나오고, 무슨, 대단한 무슨 지식을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결국 자기 가치관이라는 게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게 돈이 제일이다. 사람 돈 없으면 천해진다. 이런 정도의, 아니, 그것도 하나의 자기 철학일 수 있고, 자기 가치관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치관 자체가 얼마나 천박하냐 말이에요. 그게. 그래, 자기 인생을 거기에다가 그걸만 위해서 바친다고 하는 거. 그게 얼마나 싸구려 삶을 살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의미에서 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오늘 한번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가를 한번 봅시다. 천한 사람. 이 귀중한 말씀을 읽어야 되니까 목을 좀 축여가지고
이 비릉뱅이 거지야 천하디 천한 사무나 우리 집은 신성한 불을 섬기는 집 너에게 나눠줄 밥은 없다 왜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느냐. 부처님 밥을 빌려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바라문이 불을 섬기는 바라문이 부처님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이게 부처님 길거리에 이런 욕 많이 먹었습니다. 어떤 사람 돌도 집어 던지는 사람이 있고 무슨 거석을 하는 무시도 당하고 말이죠. 그래 한 거죠. 어느 날 와라나시 사바티 거리를 혼자 걸어가고 계시는데 불을 섬기는 바라문이 갑자기 집에서 뛰쳐 나오며 소리쳤다. 그게 아니 지한테 뭘 이런 뭐 음식을 달라고 하지도 않고 그랬는데 저 앞으로 지나가니까 벼르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딱 벼르고 있다가 언제 저거 이상한 사문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말이지 요즘 막 그냥 사람들을 그쪽으로 확 쏠림 현상이 일어나서 막 그쪽으로 멀리 가니까 하잖아요. 그 요즘 아니 이 사람이 속에 이제 이렇게 뭔가 질투가 일어나고 시기심이 일어나면 눈에 뵈는 게 없어집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 화가 나서 뭐 그렇게 눈에 뵈는 거 없이 한번 해본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실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뭐 화가 나면 뭐 무슨 뭐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도 뭐 무슨 뭐 욕하게 되고 뭐 그냥 가장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언어 중에 가장 비열한 언어를 천박한 언어를 사용해서 상대를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낳아서 길러준 어머니를 그래. 아니 그 방 아무개 집안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런 게인데 거기 그 온 텔레비에도 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부끄러워한다는 얘기는 없는 것 같아 아직까지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당신은 무엇이 천한 것이며 어떤 사람이 천한 사람인지 알기나 하시오. 네가 나한테 천하다 그러는데 진짜 너는 천한 게 어떤 게인지 아냐 제대로. 그러고 이제 반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천한 걸 이렇게 쭉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화를 잘 내는 사람, 포용하고 용서할 줄을 모르고 원한 같은 것을 품고 사는 사람, 간사하고 악독하여 남의 아름다운 덕행을 질투하는 사람. 이런 걸 아름답게 봐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질투하는 사람 많아. 가만히 보면요. 그게 남을 모함하고 함정에 빠뜨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천한 사람입니다. 싸움을 좋아하여 시비를 잘하는 사람. 함부로 생명을 죽이고도 연민하고 동정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아니 나는 누구라고 지칭하기는 아니 권력을 좀 잡아보겠다고 막 그냥 아니 강조에 있었던 사람 다 봤을 거 아니에요. 헬기가 하나 뜨면은 어떤 사람은 보고 어떤 사람은 못 보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 그런 헬기 같은 건요. 그리고 거기서 쏜 총이 지금도 건물에 다 그 이름 뭐이고 도청 건물에 그렇게 남아 있단 말이에요. 거기. 그건 뭐 누가 가지고 오려면 뭐 무슨 뭐 망치로 두드려서 나는 흔적은 그렇게 만들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게 있는데 뭐 그런 게 없다고 말이지. 이래 시침이 떼는 그런 것처럼 이래. 그런 걸 얘기해. 함부로 생명을 죽이고도 연민하고 동정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마을과 도시를 독재 권력으로 지배하고 남의 백성을 억압과 탄압으로 지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천한 사람입니다. 네, 여기 좀 싹 한 번 쭉 읽어 나오면 좋지만 한번 얘기를 하나 할게요. 소설가가 하나 있습니다. 성은 공치고 이름은 순옥이라고 하는 공순옥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는데요. 그 매우 그 문제작도 쓰고 유명한 소설가예요.
그 소설을 팔아서 뭐 제가 뭐 먹고 살기도 하고 그럴듯하게 먹고 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하고는 아주 친한 절친 그래요. 아니 뭐 얼굴도 예쁘고 아주 사람이 아주 훌륭해요. 인품이 훌륭한데 그 내가 한번 공작가 그 공작가는 그 출신이 광주 아니요? 예, 광주입니다. 그 광주에서 그러면 그때 5.18 때 뭐 했어? 그때 고등학생이었죠. 그러면 그 5.18을 겪고 그랬으니까 5.18에 대한 소설도 하나 써보고 그러지. 예. 그 한강이라는 작가가 뭐 소녀가 온다, 소년이 온다 하는 그 작품을 써가지고 무슨 그러고 채식주의인가 뭐 그런 거 써고 거기다 5.18을 주제로 쓴 거란 말이에요. 그 한강이라는 참고사항으로 그 한강이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한수산이라는 사람으로서요. 그 70년대에 우리나라의 70년대 80년대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리나라 영화사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최고의 명감독을 꼽아라 그러면 임금택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그 만다라라고 하는 영화를 찍어가지고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그랬죠. 그런데 그때에 그 한수산이라는 사람의 아재아재 바라아재라는 영화를 또 찍어가지고 거기서 뭐 그 여배우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뭐 우리나라 최초로 뭐 외국 가서 여우 주연상도 받아오고 뭐 그랬잖아요. 그런 근데 아주 선임보다도 더 선임 같은 그 불심이 돈독하고 아주 불교주의자라 그 아버지가 그 딸도 그래서 뭐 불자고 뭐 그런데 근데 내가 그 공순호한테 한번 소설을 쓰려는데 저는 못 씁니다. 그래. 왜? 너무 적나라하게 보고 그 나한테 오는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어느 정도 남한테 전해 들었다든지 조금 거리를 두고 봤으면 쓸 수 있는데 너무 그 충격이 커서 그렇다. 얼마만큼 충격이 큰데 그 이제 뭐 이런 곡차도 한 잔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얘기도 안 할 건데.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게라, 자기가 여고 2학년이었대요. 그 당시에. 그래 이제, 친구들끼리 연락을 해가지고, 야,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되나? 도청에 그게 가가지고. 옛날에는 여고생들 다 그 교련 훈련 받으면 이렇게 붕대 감는 것도 배우고 다 하잖아요? 그래, 가가지고 그런 거라도 하자. 그러자. 이래갖고. 그래, 친구들이 5명이 모였어. 저거 반에. 친구 5명이 모여서 도청회를 가니까, 도청에서, 그래, 잘 왔다, 너희들. 그래, 어디, 배치를 해주는 거예요. 가면은 지금 부상 다친 사람들이 며칠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너가 가라. 가는데, 군인들을 보면 어쨌든 골목에서 딱 숨어 있다가 군인들이 지나가고 난 뒤에 가라. 그리고 몇 가지 주의사항을 줘서 그렇게 하면서, 근데 이 5명 가운데, 이 학교에서나 보나, 뭐로 보나, 이 공순옥이가 리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리더를 해야 되는데, 자기 보고 리더를 하라고 안 하고, 옆에 있는 친구애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한테 리더를 하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네가 리더 해라. 그래가지고 딱 절대 흩어지지 말고 5명이 가라. 이제 이래. 그 5명이 가는데 자기 속에 불만이 좀 있는 거야. 평소에 같이 그 친구, 지가 리더인데 지를 안 하고. 근데 그날따라 내가 리더 해야 됩니다. 이러지를 안 하고. 그 친구도 얘가 리더 해야 되는데요. 그랬대요. 그 친구가. 그런데도 자기가 네가 해 그랬다는 거야. 그래 가는데 골목을 가는데 저 군인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 골목에 딱 숨어 있는데 이따가 5명 야 이제 지나가는 거 한번 봐라.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그 리더로 지명된 애가 딱 엎드리고 있다가 고개를 딱 이래 쓰는데 총이 날라오고 그 자리에서 죽어. 그걸 봤는데 자기가 어떻게 그 강주에 대한 소설을 쓰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거예요. 아니
어느 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이제 민족사가 분열이 우리가 민족이 분열되고 남북으로 갈라지고 또는 그 6.25라는 전쟁을 겪고 이럴 때 그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참혹합니까? 그러면서 보도연맹이라든가 이런 걸로 가가지고는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이 경찰이나 군인들이 데려가 구더기를 파락해가지고 그 뭣도 구더기를 파니까 그 구더기에 또 다 들어가게 해갖고 거기서 총을 드르륵 끌고서 죽여버린다든지 뭐 이러는 거. 에?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다 피난 나오라 해서 피하라 그래서 마을에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했는데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몇백 명의 사람들이 다 나온 거예요. 다 나오고 한 사람은 할아버지가 은채 96년 노인네에서 우리는 할아버지를 두고 갈 수도 없고 우리 식구는 못 가겠다고. 그래 그 남아있는 그 가족만 살고 나머지는 뭐예요? 노건이라고 하는 그 기차 굴다리 밑에서 다 죽어버리죠. 그 마을 사람 전체가. 아니 그 굴다리라고 하는 게 뭐 대단한 굴이라고 하는 게 굉장한 건 줄 아는데 굴도 아니에요. 그냥 위에 기차가 지나가는 다리고 밑에예요. 그 밑에 사람들을 몰아놓고 미군들이 양쪽으로 기관탄 총을 장정해놓고 갈겨서 그냥 다 죽인 거거든요. 이유도 없고 아무것도 왜 그렇게 죽였는지 지금도 미국 측에서 답변이 없어요. 그 노건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때 그 기관총을 쏜 사람이 지금은 죽었는가 모르겠는데 초기에 그 90년대 초반에 그 사람이 한국에 왔어요. 그 군인이 왔는데 이 사람이 뭐냐 하면 우리는 위에서 명령해서 쏘았지. 왜 우리가 괜히 그렇게 병사들이 뭘 알아서 뭐 민간인이 뭐이고 어쩌고 그걸 어떻게 알아 죽이냐 그래 해놓고 쏘아 죽이라고 해서 죽였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 이거예요. 자기는. 그런데 그러면 명령을 누가 했느냐? 그거 안 밝히는 거야. 지금도요. 어디서 누가 명령을 했는지. 5.18 같은 것도 그런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건데 이를테면 그런 것이 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딴 게 아니고 이게 설명을 보면 내가 뭐 과하게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나라의 백성을 억압하고 탄압으로 지배하는 사람. 그 독재자 아니에요. 그런 게. 그런 사람이야말로 천한 사람이다. 이게 딱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일을 시키고도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고 착취하는 사람. 이거 그래 돼 있잖아요. 개인에게나 국가 사회에 큰 빚을 지고도 갚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남이 가진 것을 탐내어 도둑질하는 사람. 아니 남의 담장을 넘어가서 이렇게 물건을 훔치는 그거는 좀도둑입니다. 그런 거는 일러서 좀도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 하면 그 명예도 높아지고 다 좋아지는데 수천억 계속 이렇게 걸고 먹어가지고 그게 나라 돈을 도둑질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도둑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관계로 거짓된 정언을 하는 사람, 재물이 풍족하면서도 늙은 부모를 모시지 않는 사람, 정파나 계파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참말이지 지탄받는 천한 사람입니다. 아니 지금부터 약 짧게 잡아도 2500년 약 한 3000년 전에 부처님이 이렇게 설법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갖추고 있는 도덕이 없으면서 나무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요즘 많습니다. 이런 사람 많아요. 나 거기 특히 다른데 아니 자꾸 스님이 되고 스님을 자꾸 비난하려고 하는 게 좀 낯뜨거운데 스님이라 그는 출가해서 스님 되는 건 나무 자리에 앉고 지도자 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진리를 깨달고자 하는 구도자의 그 마음으로 출가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그렇게 주지하는 걸 좋아하고, 뭐, 종단의 총무원장 하고 싶고, 뭐, 하고, 그, 온갖 추잡한 짓을 다 하거든? 그거 하나 해보려고. 예, 그런 게 참, 그런데 얘기하려는 게 입이 마르는 거구나. 예. 남의 사상이나 종교를 비난하고 자기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 아니, 합리적인 사고를 해야지. 왜 무슨 자기가 그냥 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 확신주의자입니다. 내가 진리를 아는, 정말 진리를 아는 사람은 노자, 성생, 가라사대, 치자는 불언이라. 아는 사람은 자기가 안다고 주장 안 해요. 자기가 아는 것이 절대적인 거다 이렇게 주장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경 같은 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틀린 걸 진리로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일수록 확신해. 절대적으로 남한테 양보 안 합니다. 그건 다른 사람 말하는 걸 아무리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귀를 안 기울여. 그런 사람들은. 예. 그런 사람이 천한 사람이다. 예. 자신의 야심 때문에 자신의 야심 때문에 친구를 배신하는 사람. 무엇보다 세상을 속이고 끝내는 자식이나 부모까지도 속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천한 사람입니다. 아니, 여기 지금 나열해서 부처님이 이런 사람이 천한 사람이다 하는 게, 우리가 들어볼 때, 그거는, 이게, 진짜 맞지. 그런 사람은 다 천한 사람이구나. 다 상식의 기준에서 맞는 말 아니에요. 아니, 부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천한 사람인데, 이런 거 없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간다. 그럼 이 천하다. 이런 걸 주장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일반 사회적인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어서 가장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기준에 준해서 천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이런 걸요. 사람이란 날 때부터 천한 사람과 고귀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 또 이게요. 우리는 참 모든 감이 그러잖아요. 에? 어떤 사람은 천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고귀하게 태어나는 걸로 태어나는 신분. 양반으로 태어나면 고귀하고 뭐 쌍놈으로 태어나면 천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예. 돈이 많고 권력이 세고 명예가 높다고 고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며, 부모에게 물려받은 신분이 자신을 고귀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 보세요. 30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신분이 자신을 고귀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하는 이런 말을. 네가 임금의 아들로 태어났느냐? 그렇다고 네가 고귀한 신분 아니다. 네가 고귀한 행을 해야 고귀한 사람이지. 어떻게 임금 아들이라고 무조건 고귀하고 바라문 아들이라고 무조건 고귀하냐? 그런 게 아니다. 이게. 사람이란 누구나 평등하며, 이게 우리가 너무 간단한 우리는 지금 현대인을 살아가는 우리는 평등이라는 말이 너무나 익히게 익숙하고 또 가장 보편적인 말같이 들리지만,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인류는 평등을 실현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교도 평등을 주장하는 종교는 불교 말고는 없다니까요. 내가 이걸 몇 번이나 강조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참 다 소시민이잖아요. 여기 이 방에 계시는 분들은 다 뭐 소시민이고, 근데 그게 참 그 이안이 되잖아요. 우리 다 평등하다. 이 아무개 무슨 정아무개 무슨 방아무개 집안에 자식으로 태어나지 않았어도 우리가 그런 사람들하고 다 하나도 꿀릴 거 없는 평등한 게구나.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어깨가 쭉 펴지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란 누구나 평등하며 그 하는 행위에 따라 천한 사람이 되고 고귀한 사람도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존경받고 싶은 사람은 스스로 존경받을 행동을 해야 하나니 열애의 법에서는 타고난 신분으로 천한 사람과 고귀한 사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참 굉장한, 우리는 이 여사로 이래 듣지만 굉장한 선언입니다.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게. 예, 이렇게 바라문에게 설법을 하자. 바라문도 그만 감동을 받아가지고 확 그냥 아니 부처님한테 이 참 비릉뱅이약하고 막말을 하던 사람이 그래도 이게 이 참 바라문이 훌륭한 사람이야. 바로 부처님한테 기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훌륭한 불자가 돼서 출가해서 스님 된 건 아닌데 이 사람이 뒤에도 보면 굉장히 훌륭한 불자로서의 거석을 합니다. 훌륭한 말씀입니다. 훌륭한 말씀입니다. 마치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듯이 열애께서는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는 생각할 때 막 그 거지처럼 막 옷을 추리하게 입고 밥이나 얻어먹으러 다니는 거렁뱅이 이런 건 다 천한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거든. 이 들어보니까 너무 맞는 말씀을 하니까 이제야 비로소 천한 사람과 고귀한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라문이라는 신분을 버리고 부처님을 따라 수행자가 되겠습니다. 다시 산상설법. 이게 이제 이 산상설법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예수도 산상수훈이라 그러나 산상설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내가 오늘 그걸 가지고 이렇게 갖고 나와서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또 다른 종교를 좀 너무 그게 하는 거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 이걸 한번 들어보는데 아주 시적으로 아주 이 운율이 참 좋은 그런 것인데 저도 그래서 이걸 쓸 때 그런 것을 좀 살려보려고 하는 생각을 했으나 필력이 모자라서 그렇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들어보세요. 산상설법. 모든 것은 불타고 있다. 눈이 불타고 눈으로 보는 대상이 불타고 있다. 귀가 불타고 귀로 듣는 대상이 불타고 있다. 코가 불타고 코로 냄새 맡는 대상이 불타고 있다. 혀가 불타고 혀로 맛보는 대상이 불타고 있다. 몸이 불타고 몸이 접촉하는 대상이 불타고 있다. 마음이 불타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대상이 불타고 있다. 모든 감각의 대상이 불타고 있다. 감각과 대상이 접촉하는 것이 불타고 있다. 탐욕으로 불타고 있다. 분노와 어리석음으로 불타고 있다. 태어나 늙고 병들어 죽는 일이 불타고 있다. 현명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집착을 떠나 모든 불길을 벗어난다. 불을 섬기는 까사빠의 형제들이여, 참으로 무서운 불은 탐욕보다 더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열반이라 그러잖아요. 열반. 이 열반이라는 말이 이제 이게 참 심오한 뜻을 가진 건데 이걸 굳이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해서 설명을 하자면 불길이 꺼졌다 이런 뜻입니다. 불길이 무슨 불길이 꺼졌느냐? 탐욕으로 불타고 있는 욕망의 불꽃. 우리는 이제 이 마음속에서 타고 있는 욕망의 불꽃이 타고 있단 말이에요. 욕망의 불꽃이. 그래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오류를 범하는 거. 우리가 수시로 오류를 범할 수 있잖아요. 삶에 있어서. 그 오류를 범하는 것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는 무슨 아차 실수를 하고 아차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오판을 가져오고 실수를 가져오도록 하는 그 근원은 뭐가 있느냐? 우리의 내면에 탐욕이라는 불꽃이 있어요. 우리의 탐욕의 불꽃. 그래, 이 불꽃을 끄지 못하면, 아니, 내가 사물을 보는 나만 불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보는 대상이 불타는 겁니다. 불타. 그래, 막, 이렇게 보면 막, 불꽃이 타가지고 올라오면 보니까, 아, 이게 뭡니까? 나 이름 뭐, 내가 무슨, 스님, 뭐라고 하노? 버닝썬? 버니성인가 뭐, 그 있으면서 보니까 아가씨가 하나 척 들어오면 그만 불타졌잖아요. 막, 그냥. 아니, 자기도 모르게 막 불이 타가지고, 나만 타는 게 아니야. 그 아가씨도 불타고, 막 물봉을 미가지고, 막 작업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뭐, 무슨 저 꺾고 가서 뭐, 무슨, 뭐 강간을 했다나 무엇을 해가지고 나면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막. 그냥 거기다가 무슨, 그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나면 친구한테, 나 이런 거 했다! 하고 자랑하고. 이게 다 불타는 행위잖아요, 이게. 이 우리가 그냥 여사로 읽으면, 아니 뭐, 강도가 약하지만 실제 우리를 다 돌아보면 다 이 안에 있습니다. 다 안에 있어요. 뭐 보면 아니 이게 내 뭐 너무 센 비유를 하는 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게 무슨 그 하여튼 요즘 그것 때문에 좀 시끄럽잖아요, 나라가. 나라가 시끄러워가지고 막 이래 보니까 그 하는데 우리한테 참 지대한 교훈을 주고 있다, 가르침을 주고 있다 하는 건데, 근데 요즘 더불어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불어 얘기하자면은 우리 사회가 이제 뭐냐면 굉장히 위험한 데 빠진 것이 이 정체성을 상실했어요. 정체성을. 전에도 내가 한번 잠깐 언급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해서, 과정에서, 70년대를 거쳐서 70년대 유신 정권에다가 80년대에 전두환의 그 무슨 정권이라고 그러는 거 뭐 5공화국이라고 하는 걸 겪었잖아요. 겪으면서 6월 항쟁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우리 사회가 이제 그 억압에서 일단 억압의 사슬이 풀렸어요. 풀리면서 우리 사회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철학이 한 분이래. 아니 일반 서민들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이고 뭐 그 관심도 없고 뭐 별로 그저 하고 있을 때 학계에서 무슨 방국계나 끼인다 하고 무슨 철학계나 한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게 한번 유행을 했습니다. 유행.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철학의 주요 골자는 뭐냐? 내가 왜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냐? 그 골자는 뭐냐 하면은 관습, 전통, 구체제, 내려오는 뭐 전통 이런 것을 깨는 해체. 그래서 그걸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의 주 골자는 뭐냐면 해체입니다. 해체주의야. 해체주의.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이렇게 부모와 자식 사이 이런 것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든가 관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그거는 뭐냐? 가부장제도다. 그럼 그거 해체해버리자. 이런 철학이에요. 그게. 나 그거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좋은 변화가 뭐냐 하면, 좋은 변화라고 하보다 눈에 보이는 걸로 온 변화가 뭐냐, 건축에서 그게 구체적으로 많이 나타났어요. 건축. 그런데 이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내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게 호주라고 하는 나라에 가면, 시드니라고 하는 데 가면 오페라 극장 같은 거가 무슨 새 날개처럼 쭉 되고 있죠. 그런 건물이 전형적인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을 바탕으로 한 건축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거 외에도 또 어떤 게 있나, 이런 게 서양 같은데 그런 걸 잘 퍼뜩 적용해 보는 나라가 왜냐면 불란서 같은 나라예요. 그 가면 또 이상한 건물이 있어, 이렇게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를테면 이게 건물 본 구석이면, 이 건물을 지탱하는 철골을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건물을 지으면 철골이 더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밖으로 나와 있는 거야. 기존 개념을 깨트린 거죠. 그럼 그런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게 내가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근데 이 지금 세종시의 대표적인 건물 가운데 나는 그 건물 잘못 진 건물로 내가 보는 것 가운데 세종시청입니다. 이게 중앙정부의 청사는 그런 대로 개하나요.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건물들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뉴 포스트 모더니즘 형식의 건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과 뉴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너무 해체주의적으로 건물을 지니까 실용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정부권의 관청 건물이라고 하면 굉장히 우아하고 권위적이고 웅장한 맛을 내는 그런 건물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고딕체의 건물,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옛날 일본 놈들이 와서 제일 먼저 짓는 게 뭐입니까? 콩을 딱 뜯어내고 거기다가 청사를 짓잖아요. 그게 고전적 건물이에요, 그게. 그러면 세종시에 오면 그런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요, 건물 청사를요. 근데 그렇게 안 짓잖아요. 지금 유럽이라든가 러시아 같은데 이런 데 가고 그러면 굉장히 화려한 옛날 왕궁의 건물이라든가 이런 건물이 화려하고 좋은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고전적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런 건물에 이제 후대에 오면 그렇게 안 짓는 거죠, 이제 그리고 뉴욕 같은데 엠파이어 빌딩 비행기 9.11에 폭격해서 무너진 그런 빌딩 같은 거, 이런 거는 그냥 참 그야말로 현대식 건물이야. 그런데 이제 그런 것에 식상하니까 그런 좀 파격적인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런 건물 가운데 이제 했는데, 이 세종시 청사 보면 이쪽에 가서 보면 이쪽으로 쓰러지고, 저쪽으로 가서 보면 저쪽으로 쓰러지고 있고, 어느 방향에 봐도 건물이 쓰러지고 있어. 그런데 저기 시각적으로 이제 건물이 저렇게 불안하게 맨날 넘어지는 쪽으로 보면, 풍수학적으로 본다든지 보더라도 저 사람들한테 얼마나 불안한 영향을 미치겠노. 정말 안 좋은 건물이다. 우리는 그렇게 봐지는 거죠. 봐지는데, 그게 이제 거기에 실용성을 가미한 게 이제 좀 현대적 미를 가미하면서도 실용성을 가미한 게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체주의적으로 갔는데, 요즘 내가 돌아보니까 그때 내가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 않은 게 참 천만다행이다. 그럼 해체하면, 이 건물이, 기존한 건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 이걸 헐어버렸다고 생각해요. 해체해서 헐었다. 그러면 여기 뭔가를 새로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재구조화해야죠.
새로. 아니 만해 한용운이 불교 유신론이라고 하는 그 글을 쓰면서 뭐냐면 파괴는 뭐입니까? 새로운 건설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거든. 파괴는. 그래서 이걸 파괴해서 깨뜨렸으면 새로운 걸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이 그 전통적 가치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이 해체하는 것까지는 서둘러서 우리가 너도 나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거기에 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새로운 가치 개념 뭔가를 거기다가 세워야 되는데 못 세우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뭐예요? 방향을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져서 동서사방 팔방으로 막 그냥 나가고 있는 것이다. 뭐 시끄러우로 시간이 다 됐는데 그런 상황에 현재 와 있다.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뭐를 생각해야 되냐? 너무 고상한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가장 상식에 기준하는 선에서 사고하자. 상식에. 우리 그 합리적이고 보편적이며 타당한 상식 그것을 기준으로 가치를 정립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좀 많이 벌려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오늘 의미가 있고 좋은 대목을 읽었던 것으로 봅니다. 예.